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이틀째 뵙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눈에 띄는 어떤 판결인데 네. 잘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국정원의 사찰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뭐 내용인가요? 사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이전부터 예. 확인이 됐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예. 정치 관여 금지 공무원이 밀행성 예. 은밀하게 일하는 거를 예. 이용해서 예.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예. 것을 민사소송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예. 최소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예. 그러니까 위자료 5천만 원은 위자료를 치자면 예. 상당한 정도의 액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예. 물적인 손해가 예. 발생했다. 예. 그러니까 뭐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위자료가 있지만 꽤 클 수 있지만 위자료 아니요 거기서도 위자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사고가 보통 나면 어디서 보통 손해배상액이 많아지는 거냐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치료비. 치료비나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는 많아도 예. 보상이 근데 위자료 정신적 위로를 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돈은 원래 작다 그게 적은 이거죠? 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래도 위자료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그렇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 큰데 위자료가 5천만 원이 인정이 됐는데 예. 그 이유를 예.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가 금지된 그 말하자면 종북 세력, 종북 좌파, 예. 뭐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하면서 여론 심리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 했던 예. 이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 벌어진 일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인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예. 국가정보원이 2021년에 소위 조난자료 내지는 불법 사찰 정보 공개 예. 청구를 한 63건, 63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합니다. 예.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인데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던 자료들을 예. 정보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또 2017년까지 돌아갑니다. 예.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예.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예. 우연한 사건으로 예. 인해서 국정원이 내 사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놔라 내 파일 예. 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합니다. 예. 2017년부터. 예. 근데 2021년이 돼서야 예. 처음으로 이 파일을 내놓게 된 거고 예. 당시에 조국 전 장관도 예. 내놔라 내 파일. 예. 2021년에 내 것도 내달라. 예. 여기 이때 이제 뭐 청구한 사람이 뭐 명진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세요. 예. 이래가지고 자료를 받은 거군요. 예, 자료를. 예. 그래서 첫 재판인데 조국 전 장관이 이거 국가에서 5천만 원 배상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1심에서 5천만 원 배상을 하게 된 거죠. 예.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예.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게 국가가 참 비겁한 변명인데요. 예. 국가 폭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런 네. 식의 얘기였는데 예. 아니 무슨 소리냐. 국가가 그런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다. 이건 할 말이 아니다. 니들이 숨겨놓고 있었는데. 시효가 얼마인데 여기? 이게 뭐 3년이나 5년 이 정도 시효를 주장을 했던 예. 걸로 보입니다. 2011년부터 저기니까 예. 말하자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예.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특정하게 날짜를 따져 보기도 하지만 예. 그 이전에 국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 기구를 네. 이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효 주장을 하는 거는 많은 부분 인정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죠.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도 못한 게 아니라 모르고 못했거나 첫 예. 번째 예. 하도 꽁꽁 숨겨놔서 두 번째 겁나서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박정희 정권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따집니까? 그렇죠. 예. 겁나서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의 시효를 기산하는 거는 저는 사법부에서도 조금 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시효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찰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까 몇 년부터 몇 년이라 그랬죠? 2011년부터 16년입니다. 2011년부터 16년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 시절을 떠나서 불과 얼마 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이죠. 네, 10년도 그때까지도 국정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참 놀랐군요, 정말. 예. 그거야 뭐 이 저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 뭐 계속해서 재판이 지금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요. 예,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었는데 이때 버젓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했다라고 거기 돼 있어요. 예. 이 내용들 보면 심리전이 말이 심리전이지 그게 심리전이란 게 심리전 아닙니까? 예, 그게? 전쟁이죠.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겁니까? 국민을 그게? 적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좀 비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동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연동돼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정희경인가요? 정희경 국회의원인가가 어제 국감하면서 왜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민 입학 취소 안 했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지금 고대에서는 입학 취소를 고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민 씨는 다투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인턴하고 뭐 이랬던 거는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입학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다투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송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대학원 입학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장인가요? 그런데 아니 고대에선 입학 취소를 했는데 왜 니들은 입학 취소를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이것이 불공정이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서울대를 향해서 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런 비판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조민 씨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조민 씨가 소위 장학금, 개인이 줬던 장학금을 2차례인가 3차례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뇌물로 의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입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고 심리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뇌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죄다. 그 당시는 서울대 교수였고 북한 국정원의 이런 사찰을 받고 있고 심리전의 대상이었던 사람인데 나는 당시에 그런 처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험용 장학금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참 글쎄요. 아니 뭐 평가받고 이럴 부분들은 평가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조민 씨 왜 서울대 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안 시켰냐라는 비난을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이 어느 국회의원이라 하시죠? 정희경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보험용 장학금 뇌물이다. 어떤 논리적 비약이 정말 그렇습니다. 보험용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정말 조금 세월이 지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안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뭐 아직도 뜨거운 사안이라서 뭐 찬반 양론이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나 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어떤 그 과정을 한 번은 정말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사회 전체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재평가해야 돼. 그 모든 과정을 검찰의 그동안 그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역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난에 대한 사후적 평가 뭐 이런 어떤 전체를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좀 갈라야 되는데 하나는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그런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예. 말하자면 교육이 예. 기회의 사다리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기득권을 예. 보장하는 하나의 알리바이가 예. 되었느냐 이런 저는 사회학적 논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반성하는 메시지도 냈어요. 예. 그것과 법률적인 검찰의 수사가 이것이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합리적 이성의 총체라고 하는 국가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폭력의 이 범위를 지켰느냐? 그건 전혀 안 지킨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거겠죠. 앞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국가가 정상적인 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네. 과도한 권력과 폭력적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 폭력적 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뭐 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나중에 조금 쿨링 오프 예.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언론도 그 당시에 보도 그렇습니다. 형태 반드시 예. 짚어봐야 됩니다. 언론의 보도 형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정말 언론에 있는 한 저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좌우를 떠나서 네. 진영을 떠나서 한번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 조 전 장관 건에서 끝나지 않고 당장 뭐 명진 스님이라든지 또 이거 나와 어떤 식으로 사찰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 어떤 구체적으로 사찰을 한 건가요? 사찰을 일일이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다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파일로 다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쫓아다닌 거네요, 그러니까. 예, 쫓아다닌 겁니다. 옛날에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예. 또 다 쫓아다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대북 심리전까지 한 거예요. 대북 심리전 하듯이 심리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의 대상이 누구 전의 대상이 전쟁은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누가 대상이에요, 그게?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예. 종북 세력, 종북 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임의적으로 국정원이 봤을 때 규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국민의 일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했군요, 적이라고. 예, 적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예, 참 무섭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정말 또 폭력성이. 예. 네.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김승환 전 교육감, 뭐 광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등 뭐 안진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찰 피해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거 나올 거예요. 연속해서. 예, 이거 한번 그 규모를 이거 한번 나오는 대로 하여튼 저희도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네,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네. 그 스님이 좀 말씀을 뭐랄까 좀 직설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찰을 하나 이거 무슨 아니 명진 스님은 심지어는 저 강남의 좌파 중, 예. 강남에 있는 부자 중, 좌파 중 뭐 이렇게 심리전을 당했죠. 명진 스님은 그 봉은사 주지 스님 할 때 인격을 어떤 그 인격의 체계를 망가뜨리는 공격을 한다는 게 이게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심리전도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름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어떤 프레임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요즘 걱정이 최근에 말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일성주의자다. 뭐 등등등 해서 말이 거칠고 험하고 극단적이 되죠. 예. 말하자면 하나 뭐 과거에 뭐 빨갱이 뭐 이렇게 그 낙인 찍기 하듯이 주홍 글씨 새기듯이 다른 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언사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옹호된다거나 이건 뭐 조금 심각하다. 분명히 표현의 자유는 깊고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되죠. 그런데 일단 그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냐는 전 광범위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쪽에 저는 어떤 지지를 하는 쪽이라서 그런데 그걸 넘어서 어떤 그 사회 책임 있는 집단
네. 정치 집단, 뭐 학자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 그 사회에 책임 있는 집단에서 극단적인 용어가 별 거리낌 없이 나오기 시작할 땐 분명히 그 현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네, 보호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권력 집단이나 네. 뭐 어떤 언론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집단에서 이 극단적인 말을 쉽게 내보이는 풍토가 나올 때는 뭔가 경고 사인이 저는 그걸 경고 사인이라고 봐요. 어떤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뭐 돌아다닐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릴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의 자유까지 다 일반적으로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고요. 그 중에서 선을 넘는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낙인 찍기의 특징은 설명과 설득을 생략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왜냐하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 진짜. 이게 너무 단순 논리잖아요. 왜 김일성주의자인지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일성주의는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는 김일성주의자로 추정이 돼.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해봐.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신영복 선생의 책을 읽었으면 김일성주의자다? 이야, 그 담대함이 정말. 처음처럼 소주 드시는 분들 전부 다 조심하세요. 그 신영복 선생님 글씨입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선생을 제가 옛날 취재기자 할 때 저도 뵌 적이 있죠. 그리고 책도 저도 봤고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측면에서 쓴 책, 그것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은 굉장히 어떤 그 사상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한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 약간 감성적 수필에 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사람의 내면을 닦아내는 그런 어떤 자기 성찰 뭐 이런 부분이 많은 책을 단지 그걸 그리고 또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 책을 읽은 너는 거기 그 책의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 거기에 보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석에 보면 거기 뭐 여름 감옥 겨울 감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동물적 우정이라는 게 생긴다 사람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동물로서밖에 전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루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창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따뜻한 우정을 한번 나눠보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어떤 좀 그런 부분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신영복 선생의 책을 읽고 어떤 그 사상적인 부분을 나는 거기에 동감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논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용복 선생의 책 중에 이 부분은 난 참 공감이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떤 공감이 갔던 부분이에요. 그 여름 감옥은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랄까 그런 뉘앙스에.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미울 게 없는데도 그 더위 때문에 그 체온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할 때 느끼는 비애 자기의.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신용복 선생의 책 중에 그걸 인용했는데 그 책을 읽은 자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는 뭐 김일성주의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면 그건 이성이 마비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인식이 실은 왜 굳이 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국정원이 조국 전 장관이나 명진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찰하면서 가졌던 그 인식, 대한민국의 적, 종북 좌파 로 단칼에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딱지 붙이기식 심리전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가면 1980년대, 더 뒤로 가면 1970년대 냉전, 70년대, 80년대. 이게 아니 어떻게 하다가 2022년에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저는 요새 문득 물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신용복 선생은 어떤 그 노무현 정권 초기에 이분은 취재하러 갔었어요. 취재하러 갔는데 아주 저 강원도 산골에 어디 저 친구가 빌려준 아주 그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 이렇게 줄 타고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기 한 몇 개월을 계실 때 제가 왜 감옥에 그렇게 오래 계신 양반이 또 스스로를 가뒀나 그게 너무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가서 이렇게 취재하니까 뭐 그때 인연으로 저한테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가 있으면 글을 써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간곡히 거절을 했는데 만약 이 두 가지 생각이 문득 나는 게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이분들은 완전히 저를 무슨 야 집에 신용복 책만 읽어도 공산주의자라 그러는데 거실에 모셔두고 매일 충성을 맹세한다. 글을 받아놨으면 뭐라 그럴까 정말 뭐 물론 농담만 해서 손짓하네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한 이유는 당시에 취재하러 갔다 만나는데 워낙 명필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글을 받는 게 너무 송구해서 뭐 이렇게 그 먹을 갈고 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나중에 후회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처럼 그 글씨 나오는 거고 그때 눈 지금 갈 꼭 하나 써주십시오 이럴 걸. 그 보통 워낙 명필이시니까요. 그 후에 진짜 좀 후회는 많이. 왜냐면 그때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사양이 과례는 비례란 어떤 말이 왜냐하면 과거는 비례다. 신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썩 유쾌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나의 글솜씨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저는 정말로 그때 그게 취재하러 가서 저도 이제 젊을 때고 약간 뭐랄까요 경직돼 있을 때고 또 그럴 때인데 하여튼 글을 써주신다는데 뭔가 취재원한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것도 그럼 목 깔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인데 요새 그 농담이 딱 떠오르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 김일성주의자라는데 그 글을 받아왔으면 뭐 제가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직책 되셨겠다. 매일매일 거실에 글귀를 보면서 충성을 다지면은 정말 섬찟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말씀들은 좀 정말 특히 권력을 가지신 분들, 정치인들이면 권력을 가지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그것도 글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는지도 신경 안 쓰고 그 사람 쓴 글 읽어도 너는 옛날에 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어떤 일본 약간 소설가인데 일본의 굉장히 인기가 있는 소설가죠. 뭐 그 사카모토 료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었더니 그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실망이야 형 뭐 이러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 책이 저는 상당히 잘 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그때 그 책이 뭐 세키가라 전투인가 료마가 갔는데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한다는 것과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그걸 읽는다는 자체를 어떻게 규정한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어떤 책이라는 걸 저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있어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규정하려 한다는 그건 정말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지한 얘기거든요. 폭력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는 전에 이제 제가 평양에 2번을 갔다 왔었는데 그 정당 교류 차원에서 평양에 2번을 갔다 왔는데 가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의 노동신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기 극동문제연구소 삼청동에 있는 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가면 비밀 그 북한 도서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인가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별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구나, 저렇구나. 야 이거는 좀 그러네.
야, 이거 뭐 그쪽에서 보니까 뭐 향도 총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소위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쭉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예. 소설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팩션이에요. 이게 진실인지 소설인지 헷갈려. 너무 드라마틱하게 써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해도 국민들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한 어떤 그 팩트들이 한 개 있잖아요. 서대숙 교수, 하와이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와이대 서대숙 교수님이 그거를 사실이 있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갈라서 봐야 된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한동안 들어오지도 못하셨어요. 서대숙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어떤 사실이 있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냉정히 보고 왜 김일성은 저런 어떤 저런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기형적인 나라로 밖에 갈 수가 없었는가를 냉정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 왜 이 어떤 김씨 일가가 다스리는 저 기형적인 독재 국가가 됐는가의 과정. 그런데 그거를 논하는데 김일성의 항일운동의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이 사회 발전을 막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양에 갔을 때 2005년에 평양에 갔을 때 묘향산 그 기념관이라고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타국의 국가로부터 또는 기업가들이나 개인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를 갔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 정말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금동판을 만들어서 김일성 네. 주석에게 선물한 게 있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보천보 전투라고 네. 북쪽에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투요?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가 맞죠. 보천보 전투. 근데 실체는 보천보라고 하는 주재소 파출소 같은 데 와서 습격해가지고 이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보천보 전투가. 네,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거창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급격히 어떤 당시에 그 주사적 파의 운동권으로 간 친구들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제 기억에는 이 고등학교 때 다 거짓말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대학 와서 보니까 김일성이 진짜 항일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야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자체를 조금 부족하면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공교육에서 받았던 게 다 거짓말이 하는 생각을 확 쏠리더니 그쪽으로 간 친구들도 몇 있었어요. 당시에. 물론 지금은 그렇지 그 친구들 생각이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게 좀 약간 쓴웃음을 졌던 게 동아일보에서 그 보천보 전투를 그 예전에 그 일정 때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한 거를 동판으로 금동판으로 금박판으로 판을 떠서 북한에다가 선물을 했더라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했고, 근데 그때 시기의 사고방식, 냉전적 사고방식이 2022년에. 그렇습니다. 이 벌건 대낮에, 맥주 대낮에. 그것도 국회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부분은 정말 더 이상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